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0월 10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쌍십절이네요. 그러게요. 이거 욕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가? 왜 이렇게 아침부터 춥죠? 이 쌍십절이랑 추운 거랑 뭔 상관이야? 아니 왜 욕을 많이 하고 그러면 좀 몸이 차가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지난 주말에 박 PD는 좋은 데 다녀왔다고 저한테 막 자랑하셨잖아요. 저는 일요일에 갔었는데 알고 봤더니 똑같은 곳을 이 PD님은 토요일에 가셨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희 애청자분 중에 돈워커님이 저희 댓글에 올려주셨잖아요. 강동구에 사시는데 지난 9일까지 선사문화축제라는 재미있는 행사를 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저희가 설마 하면서 설마 재밌을까 하고 갔더니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진짜 여기 알려주신 대로 어린이 체험 1등 차지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체험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 애들은요 뭘 했냐면 어로 체험해서 물고기도 잡고요. 물고기란 게 뭐 큰 물고기는 아니고 미꾸라지인데 우리 큰아들은 손으로 잡더라고 그걸 네. 봐. 그리고 빗살무늬 토기도 직접 만들어 보고요. 게다가 불 피우는 연습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선사시대 원신이라고 그러나요?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살았던 생활 방식을 체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박 PD도 체험 많이 하셨다면서요. 체험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요. 저는 점심때쯤에 가서 그런가 줄을 너무 많이 섰더라고요. 사람이 진짜 많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둘째 아이가 7살이라서 조금만 서 있어도 다리가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차마 그 체험들을 고루고루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셨군요. 저희는 좀 일찍 갔었죠. 혹시나 사람이 많이 오면 차 세울 데가 없을 것 같아서 좀 일찍 갔었는데 10시에 도착을 했거든요. 오전 내내 모든 거를 다 마스터를 해버렸어. 네. 애들이랑 다 나눠가지고요. 그래서 모든 체험을 마스터를 하고 점심 먹기 전에 잠깐 짬이 나서 그 유적지 내에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박물관 가가지고 도대체 이 박물관이 어떻게 만들어졌지 이렇게 설명을 자세히 보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옆에 쓱 다가와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돌을 믿으세요. 그게 아니에요. 저도 그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혹시 설명을 자세히 듣고 싶네요. 그래서 누구신가 봤더니 큐레이터인데 할머니 큐레이터. 예. 그래가지고 저희는 당연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했더니만 할머니가 그러면 여기 와보세요. 제가 짧게 얘기해 드릴게요 해놓고서 30분을 열정적으로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설명을 진짜 너무나 재밌게 들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도 하나 알았죠. 이 암사 유적지가 일제강점기 때 벌써 발견이 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제가 벌써 유물 같은 거를 다 지네 나라로 다 가지고 와버린 거야. 그리고 이걸 덮어버렸었대. 그래서 우리나라 학자들도 이걸 잊고 있었는데 1970년대 우리나라 큰 태풍이 왔었죠. 예. 태풍이 와서 홍수가 나니까 이 유적지 일대가 다시 또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 휩쓸려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일제가 가지고 가지 않았던 선사시대 유물이 또 다시 발견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터를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그 터 위에다가 바로 박물관을 지어버렸대. 터를 그냥 놔두고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지어버린 거야. 그렇죠. 대단하더라고요. 일본 놈들이 그때부터 일본이 조선보다 역사가 오래됐다 이런 거짓 주장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꼼수를 쓴 것 같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설명도 듣고 초중고 다니는 자녀가 있는 학부모, 애청자 여러분들은 한 번씩들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축제가 끝나도 박물관은 계속 운영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매년 이맘때 개최되는 행사인 것 같더라고요. 올해 못 가신 분들은 내년에 가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애청자분들 중에 주변에서 하고 있는 좋은 축제가 있으면 돈워커님처럼 저희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시간적 물리적 여유가 된다면 꼭 요번처럼 가보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입니다. SC제일은행이 찾아왔습니다. 고객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은행 서비스, 찾아가는 뱅킹 서비스를 SC제일은행에서 만나보세요. 서비스 신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언제나 고객이 제일, SC제일은행.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이 급기야 생산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아니, 중단했었잖아. 예전에는 판매를 중단을 한 거였잖아요.
오, 그래요? 이제는 이번엔- 생산까지 중단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번엔 생산 중단입니다. 왜냐? 판매를 중단을 한 다음에 바꿔줬죠? 리콜을 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바꿔준 갤로트 7도 빵빵 터지는 거야. 아, 저도 외신에서 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 발화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후속 조치로 결국 생산을 일시 중단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면 삼성전자 측에서 뭐라고 설명하나요? 물론 이거를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다만 저희도 협력사를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거죠. 이 협력사 관계자에 따르면요. 글로벌 물량을 책임지는 베트남 공장이 포함이 됐다. 이는 미국, 중국, 한국 글로벌 소비자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취해진 것 같다. 그러면서 일시 생산 중단에 힘을 실어준 거죠. 아니, 그렇게 되면 갤로트 7 앞으로 공급이 불안해지겠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가다가는 나중에 모든 우려가 해소된 다음에도 갤로트 7을 아무도 안 살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일을 어찌해요? 만들어 놓은 거는 털어야 되니까 결국 저개발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싼 값에 이거를 폐기 처분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문제는요, 미국 2위 통신업체죠. AT&T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성명을 발표했어요. 갤로트 7에 불이 붙다 이런 최근 보도에 우리는 이 사고들에 대한 조사를 기다리면서 새로운 갤로트 7을 재교환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어허. 그리고요, T-모바일. 이 T-모바일은 AT&T보다는 규모가 조금 작은 통신사죠.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날 홈페이지에서요, 삼성이 여러 보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은 갤로트 7 판매와 갤로트 7 교환 제품의 재교환까지 모두 중단하겠다. 이제는 삼성을 못 믿겠다. 이거죠.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삼성은 갤럭시 노트 7을 이제는 포기해야 될 그런 지경까지 이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체했는데도 또 폭발을 했다. 삼성이 지금까지 강조해온 자신들만의 클래스라는 게 있잖아요. 이 클래스라는 게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니, 우리나라 프로야구도 이제 9위로 떨어졌잖아. 그게 클래스 아닐까? 100세 시대가 다가왔다는 얘기가 여러 군데 나오고 있는데 별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쵸. 왜 오래 사는데 기뻐하지를 않는가? 다 이유가 있죠. 노후가 불안하니까. 오늘 불안을 부추기는 기사가 또 나왔어요. 뭔 얘기냐면요,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노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생활비가 월 평균 얼마인 줄 아세요? 한 150 정도면 족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받는 월급이 그 정도 되잖아요. 네. 그것보다 훨씬 많어. 217만 원이래. 아, 부부 기준인데. 아니, 저 같은 경우는 맞벌이가 아니라 외벌이기 때문에 150만 원이 순수하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노후에는 그것보다 더 벌어야 된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나 봐요. 이 얘기는요, 국민연금공단이요, 지난해 본사와 지사에 국민연금 행복 노후 설계센터를 방문해서 노후 준비 종합 진단을 받은 12,000여 명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12,000명이니까 상당히 뭐 그럴싸하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예. 분석 결과 조사 대상자들 중에 이 정도의 돈이 매월 생활비로 필요할 것이다 꼽은 필요 노후 생활비 액수는 평균 아까 얘기대로 217만 8천 원. 근데 남성인 경우에는 227만 9천 원이고요. 여성인 경우에는 211만 원. 역시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더 높게 예상하는 경향이 있다. 뭐 국민연금공단은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기에는 술값이랑 담배값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아니, 저 같은 경우는 담배도 안 피는데 말이야. 그래서 싼가? 아무튼 저는 이런 조사 볼 때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공포를 불러일으키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예, 너무 높은 감이 있죠.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제가 받고 있는 월급보다 노후에 더 필요하다니 이거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다음 소식입니다. 저희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을 통해서도 수차례 고발을 했었죠. 저희는 애청자분들한테 고발을 했는데 진짜 고발을 당했어. 어디 가요? 현대차가요. 어이? 국토교통부가 현대차를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참 신기하죠? 작년 6월 제조하고 판매한 산타페 조수석 에어백 결함을 발견을 했는데도 해당 사실을 숨겼다. 이게 고발 이유입니다. 오호. 그래서 오늘 검찰은 이 사건을 정식 배당을 해서 수사에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요 지난 5일 국토부 장관이 자기 이름으로 고발을 했네요. 오, 그래요? 강호인 장관이요 이원희 현대차 대표이사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아하. 말씀드린 산타페 2360대 여기에서 조수석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을 발견하고도 적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런데다가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기까지 했다. 괘씸하다 이거죠. 와, 진짜 너무했네. 원래는요 자동차관리법 시행칙에 따라서 결함을 발견하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고 일간신문에 공고도 하고 차주에게 통보를 해야 되고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대차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어허.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요? 저희가 최근에도 현대차를 고발했던 내용은 엔진 결함, 급기야 엔진에 구멍이 나고 그리고 내부에서 공익 제보를 하고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었죠. 근데 지금 국토부가 교발한 거는 작년 6월 버전이야. 아니, 그러면 작년 6월 버전 고발했으니까 얼마 전에 저희가 제기했던 그런 의혹은 그 다음에 고발하려고 그런 거 아닐까? 아마 내년 이맘때쯤 또 고발을 하겠죠? 아니 이거 이렇게 되면은 누가 봐도 이 쌍방이 뭔가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박 PD는 애들이 차를 탈 때 안전띠를 매주시나요? 안 매주시나요? 지금은 애들이 좀 컸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맵니다. 뭐라고 안 하고. 무조건 일단 앉으면 바로 매라고 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법적으로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안 하게 되면 경찰 아저씨가 잡아가게 돼 있다.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애들이 꿍얼꿍얼대면서 매번 매긴 매요. 저는 그 더미 사고 일어나는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그걸 보더니 바로 매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그것도 보여주고요. 그래서 그런가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이요 2배나 증가했대. 2배나요? 이건 반가운 소식이죠. 한국도로공사가 오늘 밝힌 내용인데요. 고속도로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요 지난해 12월 27%에서 올해 6월 조사해봤더니 53%로 이렇게 많이 상승했다는 거예요. 예. 아니 근데 그 다음 거는 좀 이상해요. 운전석 착용률은 91%에서 97%로 상승했대. 아니 그러면 3%를 안 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조수석도 83%에서 93%. 그러면 7%가 아직도 안 맨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아유 이거 무슨 배짱일까요? 답답하다고 안 매시는 분들이 종종 있죠. 그래도 저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아무튼 경찰청은요 지난 6월 전국 고속도로 13개 노선 22개 요금소에서 이용 차량 9,100여 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올 상반기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안전띠를 매지 않은 사망자 숫자는요 42명, 지난해 같은 기간 59명에서 29%나 줄어들었다. 뭐 이런 내용도 덧붙였어요. 예, 바람직하네요. 이처럼 고속도로에서 안전띠 착용률이 높아지고 미착용 사망자 수가 감소한 것은요 도로공사가 지난 2년간 안전띠 착용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벌인 다양하고 대대적인 캠페인이 큰 역할을 했다. 이런 자화자찬만 했으면 진짜 칭찬해주고 싶었는데 이 자화자찬 때문에 별로 칭찬해주고 싶진 않네요. 물론 요즘은 톨게이트 근처에 가면요 이런 문구가 써있죠. 뒷좌석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경우에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진입을 못하게 하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요. 한 네티즌이 벌써 이렇게 적어놨네요. 톨게이트 가봤더니 아무도 없던데. 하이패스 어쩔 거야. 마지막 브리핑인데요. 참 슬픈 소식이네요. 국민연금을 수령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노후에 정말 큰 기쁨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연금 수령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게 부익빈, 빈익부가 돼야지 정상 아니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조기 은퇴 이러한 이유로 소득이 없거나 손해를 감수하면서 국민연금을 앞당겨서 타서 쓰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제도가 있어요. 예, 이게 조기연금 수령이라고 하는데 이 조기연금을 수령을 하게 되면요 손실이 꽤 크다고 하네요. 그렇죠. 미리 땡겨받는 거니까. 예, 그래서 혹자는 이거를 손해연금
이렇게 부르기로 한대요. 아하. 왜냐면 연금액이 대폭 준다고 합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무려 6%씩 연금액이 깎인대요. 오호. 그러면 5년 일찍 받으면 30%가 줄어드는 겁니다. 어우, 손해가 막심하군요. 매달 내가 100만 원을 받는다. 근데 70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야. 그럼 왜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일찍 받느냐? 경기도 안 좋고 워낙 일찍 회사에서 잘리고 재취업은 더 안 되고 이러한 이유로 연금을 일찍 탄다고 합니다. 아, 당장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국민연금이라도 미리 땡겨봤자 이런다는 얘기군요. 예. 그래서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22%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어이고. 반면에요. 연금을 유예를 시키는 사람도 급증을 하고 있다는 거야. 연금 유예는 뭐냐면요. 반대의 경우입니다. 보통 지금 연금을 타시는 분들은 61세 정도에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5년 뒤 이런 식으로 유예를 시킨다는 거야. 왜? 마찬가지로 연금 수급을 연기하면요. 연기한 기한만큼 연 7.2% 월로 치면요. 0.6% 이렇게 국민연금액이 가산이 된다는 거야. 와, 요즘 금리랑 비교하면 이거 몇 배예요? 은행 금리, 뭐 펀드 이런 거 다 아무리 비교를 해봐도 이게 최고라는 거지. 그렇겠네요. 근데 수급을 늦출 수가 있다는 얘기는 형편이 괜찮다는 거 아닙니까? 아하. 이렇게 형편이 괜찮은 분이요.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총 4만 명이 넘는 분이 연기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오, 근데요? 많군요. 중요한 건요. 작년 한 해에만 1만 4,400여 분이 신청을 했어요. 오, 그래요? 그러니까 최근에 대폭 늘었다는 거죠. 음. 앞으로도 계속 늘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는 영향력에 관한 것입니다. 상위 업체의 영향력이라고 해야겠죠. 지난 10년 동안 웹사이트 수는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페이지 뷰는 이번보다 훨씬 집중되고 있습니다. 2001년 미국 전체 페이지 뷰 상위 10위 사이트가 31%를 차지했는데 2010년 들어서는 75%로 늘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은 단순한 IT 기업이나 쇼핑몰이 아닌 거죠. 심지어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는 유력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했습니다. 요즘 농부들은 파종할 때마다 씨앗을 새로 사야 합니다. 씨앗이 자라서 열매나 곡식이 되고 거기서 다시 씨앗이 나오는 건데 어찌 된 걸까요? 글로벌 생물공학 기업 몬산토는 제초제를 뿌려도 작물이 죽지 않는 씨앗을 팝니다. 농부에겐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획기적이죠. 다만 유전자 변형 씨앗이기 때문에 재생산이 안 됩니다. 결국 농부는 영원히 몬산토 씨앗을 사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씨앗값이 해마다 크게 오른다는 겁니다.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 다행히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부유한 노예, 슈퍼 자본주의의 저자 로버트 라이시가 신간 자본주의를 구하라에서 해법을 공개합니다. 상위 1%의 독주를 멈추게 하는 법, 자본주의를 구하라. 도서출판 김영사. 그러면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외신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근데 요즘 외신에 자연재해 얘기가 엄청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차바 때문에 몸살을 앓았잖아. 네. 부산이나 울산이 완전히 쑥대밭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은 허리케인 매슈, 축구 선수 메시가 아니라 매슈예요, 매슈. 매슈. 네. 근데 매슈가요, 미국 플로리다를 초토화시켰거든요. 거기다가 플로리다 바로 밑에 있는 세계 최빈국 있죠. IT. 그렇죠. IT도 몇 년 전에 지진 때문에 난리가 났었는데 이번에는 매슈 때문에 나라가 거의 절단나기 일보 직전까지 몰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구촌의 자연재해가 급증하는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당연히 지구온난화를 꼽더라고요. 지구가 너무 뜨거워져서 태풍이나 허리케인도 과거와 다르게 강력해지고 있다. 뭐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UN 국제재해경감전략기구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서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니까요. 기후재난의 발생 빈도가요. 점점 잦아지고 있대요. 2005년에서 2014년에 발생한 기후재난이요. 평균 335건에 달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는 앞선 10년, 그러니까 1995년에서 2004년보다 14%포인트나 증가한 수치래요. 또 그보다 더 앞선 1985년에서 1994년과 비교하면요. 기후재난이 2배 가까이가 늘어났다고 해요. 예.
엄청나죠? 그래서 기후재난으로 인해 전 세계가 부담하고 있는 경제적 손실이요. 매년 300조 원 안팎으로 추정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렇죠. 매년 300조 원을 날리고 있군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이걸 재미나다고 하긴 뭐하죠. 우픈 현실은요. 지구온난화가 불러오는 재앙이요. 이런 자연재해만에 끝이지가 않는데요. 자칫하면 백종원 씨 아시죠? 네. 백종원 씨가 좋아하는 물건이 있죠. 설탕. 설탕을 못 먹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대요. 그러면 당뇨 안 걸리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설탕을 아예 안 먹으면 좀 그렇죠. 근데 설탕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오렌지, 그리고 박 PD가 사랑하는 커피, 네. 이것도 먹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 왜? 자연재해 때문에. 근데 더 나아가 본격적인 식량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끔찍한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자연재해가 되면 당연히 작황이 나빠지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생각 하잖아요. 농업? 이거 그냥 되는 거 아니야? 요즘 알파고가 활약하는 21세기인데 먹을 거가 없어서 고통받는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주장들 진짜 믿을 수 있을까요? 로이터 통신이요. 최근 UN 식량농업기구 FAO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자료를 인용해서요. 세계 식량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지난해는 유가가 폭락하면서 세계 식량 가격이 떨어졌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유가가 그렇게 올라간 상태가 아니죠. 그런데 올 들어서는 지난 7월에 세계 식량 가격이 잠시 하락한 거를 제외하고는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대요. 세계 식량 가격은요. 곡물, 육류, 유제품, 유지류, 원당 이런 가격들을 종합해서 산출하거든요. 근데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지난 8월에 전월보다 1.9%포인트가 상승해서요. 165.6 지난해 5월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대요. 근데 9월 들어선 더 높아졌어. 170.9까지 치솟았대요. 이것은 지난해 8월보다 무려 10%나 상승한 수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잖아요. 배추, 무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같은 세계 식량 가격 지수 상승세에 가장 큰 공헌을 한 게 아까 잠시 언급했던 백종원 씨의 사랑 설탕이래요. 지난해만 해도요. 설탕 가격이요. 170선대를 오르내리기 시작했는데 올 들어 급증하기 시작했대. 그래서 9월에 설탕 가격 지수가요. 무려 304.8 1년 사이에 2배가 올랐어. 왜 이렇게 설탕 가격이 급등했을까요? FAO는요. 이상기후를 원인으로 꼽더라고요. 자연재해란 얘기인 거죠. 설탕의 주요 산지가 브라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브라질이 사탕수수 수확량이 크게 줄어들었대. 왜 줄어들었는 줄 아세요? 브라질에 서리가 내렸대. 이 따뜻한 나라에. 남미에도 서리가 오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서리가 내리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키우던 사탕수수를 서리 맞으면 안 되잖아. 너무 이른 시기에 수확하니까 수확량이 전년 동기와 비교했었을 때보다 무려 19%가 감소했다는 거야. 네. 그리고 전 세계 사탕수수를 두 번째로 많이 재배하는 지역이요. 인도라 그러더라고요. 인도에서도 사탕수수 많이 재배한대요. 근데 인도는 서리가 아니라 폭우, 사탕수수 재배지에 엄청난 비가 내려가지고요. 수확을 제대로 못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세계 1, 2위 산지 모두 이상기후로 수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설탕 가격 오르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하죠. 그렇죠.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놀라운 현상을 걱정하고 있대요. 놀라운 현상이 뭔지 아세요? 슈가 쇼크. 설탕 많이 먹고 쇼크 걸렸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설탕이 없어서 쇼크가 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설탕이 왜 없어? 우리 마트만 가도 있고 시장만 가도 있는데 마트나 시장은 차후 문제고요. 당장 설탕이 거래가 안 되는 시장이 있대. 무슨 시장이냐? 선물 시장. 선물 주고받고 이런 선물 시장 얘기하는 게 아니죠. 물건을 미리 사는 그런 국제적인 곡물 거래가 이루어지는 선물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설탕은 주로 뉴욕 국제거래소 선물시장과 런던 선물시장에서 국제적으로 거래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시장에서 슈가 쇼크란 말이 솔솔 들려오고 있대요. 왜냐하면 학습 효과가 있어. 실제로 전 세계 선물 시장에서 슈가 쇼크로 몸살을 앓았던 경험이 있대요. 언제인 줄 아세요? 2010년. 얼마 안 됐네요? 그렇죠. 얼마 안 됐었죠. 근데 우리도 기억날 거예요. 이 당시 아까 얘기 드렸던 설탕 주요 재배지 중에 두 번째인 인도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설탕 재고가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선물 시장에서는 설탕을 살 수가 없어. 매수가 안 돼. 팔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따라서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외국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도 설탕을 매점 매석하는 도매상들이 생겨났어요. 예. 그래서 사회 문제가 됐었거든요. 기사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마트에서 설탕이 사라졌다. 마트에 설탕 매대만 쫙 비어있는 사진이 이 당시 많이 실렸었거든. 그러면은 그 당시 어린이들은 솜사탕을 많이 못 먹었겠네. 그럴 수도 있죠. 아무튼 이런 학습 경험 때문인지요. 최근에 G2로 불리는 중국 있죠. 중국은 이거 자칫하면 진짜 슈가 쇼크 오는 거 아니야? 상무부가 나서서요. 지난달 말에 최근 5년간 중국의 설탕 수입량 급증에 관련해 가지고 조사에 나서겠다. 이렇게 공표까지 했어요. 슈가 쇼크에 미리 대비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여지죠. 근데 우리 정부는 설탕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했어. 백종원 씨만 설탕 이제 좀 덜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얘기만 하고 말이야. 늘 그렇듯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움직이겠죠. 그러니까요. 중국은 벌써 이렇게 움직이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가격이 급등하는 게요. 설탕만이 아니래요. 아까 얘기 드렸던 우리 애가 좋아하는 오렌지 주스, 또 박 PD가 좋아하는 커피, 원두 이 가격도요.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오렌지 주스 가격 상승은요. 또 브라질이에요. 오렌지 최대 산지. 아까 브라질이 이상기후라고 했잖아요. 예. 여기가 이제 수확이 제대로 안 될 테고 또 오렌지 하면 플로리다 오렌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예. 근데 미국 플로리다는요. 감귤 녹화병 이런 게 오렌지 나무에 많이 걸렸대. 오렌지 생산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게다가 방금 얘기했었잖아요. 매슈 플로리다를 초토화시키고 있잖아. 네. 오렌지 나무들을 다 뽑아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렌지 생산이 더욱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죠. 이에 따라 최근 국제 선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냉동 농축 오렌지 주스 선물 가격이요. 파운드당 $2 수준까지로 올랐었어요. 이는 지난해 동기보다 무려 80%가 넘게 오른 수치래요. 와, 많이 올랐네요. 거의 2배가 비싸진 거죠. 원두 가격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브라질 뭐 또 언급할 필요 없고 또 커피의 주요 산지 중에 하나가 베트남이잖아. 베트남도 지금 이상기후 때문에 온 나라가 몸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아라비카 원두 가격은요. 최근 뉴욕 선물 시장에서요. 파운드당 $1 60센트. 4년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대요. 이제 커피도 먹기 힘들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아니 이처럼 첨단 기술 발달로 하나 없이 내릴 것만 같았던 설탕, 커피, 오렌지 가격이 급등한다는 사실이 놀랍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2010년에 마트에서 설탕이 사라졌던 황당한 경험을 또 할 수도 있다. 진짜 끔찍하다는 생각까지 들고요. 방금 말씀하신 설탕, 커피, 오렌지 예전에는 설탕만 그랬다면 이제는 그 세 가지 다 쇼크가 일어나겠는데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것만 해도 끔찍한데 더 큰 문제가 또 있어요. 뭔 얘기냐면요. 일부 선진국과 거대 농업 기업들이 식량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발빠른 움직임을 벌이고 있대요. 저희가 뭐 브리핑이나 예전에 섹션 시간에 잠깐 얘기 드렸을 거예요. 독일의 제약사인 바이에르이 세계 최대 농업 기업인 미국 몬산토를 인수했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깜짝 놀랐다. 뭐 이 얘기 드렸었죠? 네. 뭐 좀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몬산토는 1995년 GMO라고 하죠. 유전자 변형 식물 상업화에 세계 처음으로 성공한 종자 농업 기업으로 세계 종자 시장의 43%를 차지하고 있대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GMO 종자 시장에서는 90%. 절대 강자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바이엘은 제약이 주력이긴 하지만 전 세계 농약 판매의 17%를 담당하고 있대. 근데 바이엘이 몬산토를 지난달 말 먹었죠. 이 합병 덕분에 바이엘은 바로 전 세계 종자와 농약 부분 모두 세계 최대 업체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만 해도 전 세계 농업 시장이 진짜 휘청거리겠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자본주의를 구하라. 요거 방송을 했을 때도 이 몬산토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저희가 만든 광고에도 일부 나오잖아요. 그렇죠. 몬산토에서 씨앗을 사면 그 농부가 계속 몬산토 씨앗을 사야 된다. 옥수수 같은 게 대표적인데 만약에 몬산토나 바이엘이 이 옥수수에 대한 모든 권력을 혼자 갖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안 봐도 비디오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래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이게 진짜 갈수록 태산이야. 이보다 앞서 지난해 12월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게 국내에선 많이 안 알려졌었는데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글로벌 화학기업인 다우케미칼이요. 듀폰이랑 합병에 합의했어요. 아직 합병이 완전히 된 건 아니지만 이 두 기업도 합친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올 1월 중국에 화공지단 공사란 게 있거든요. 이게 캠차이나인데요. 이 회사가 종자 분야 세계 3위인 스위스의 신젠타를 인수했어요.
이게 뭔 얘기인 줄 아세요?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글로벌 3대 종자회사가 모두 다국적 기업에 인수합병된 셈이야. 그동안 전 세계 농업을 재배해온 6대 종자회사, 그러니까 몬산토, 신젠타, 바이에, 듀폰, 다우케미칼, 파스프, 이게 세계 회사로 재편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글로벌 3대 종자회사가 자칫 전 세계 농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특히나 이 3대 종자회사, 이 뒤에는 뭐가 버티고 있을까요? 미국, 중국, 독일이라는 세계 3대 강국이 버티고 있어. 그러네요. G3가 각각 버티고 있네. 그러니까 다우케미칼과 듀폰을 앞세운 미국, 바이에를 앞세운 독일, 중국 화공집단공사를 내세운 중국. 3강이 본격적인 식량 전쟁 체비에 들어간 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이고, 극단적인 경우에 만약에 영화에서 보던 그런 빙하기가 온다든지 물난리가 난다든지 이럴 때 이들 세 나라 국민들만 살아남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말이죠. 자칫 앞서 언급했던 설탕, 오렌지, 원두 생산 감소가요, 인류의 주식인 쌀, 밀, 곡물의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벌써 이렇게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학계에서는 식량 전쟁이다, 이 용어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대요.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요, 이런 주장도 해요. 늦어도 2050년,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35년 남았죠. 세계적인 식량 위기가 올 수 있다. 식량 전쟁이 벌어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세계적으로 보면 인구 감소가 문제가 아니야. 인구 증가가 문제래요. 네. 유엔이 전망한 거에 따르면요, 세계 인구가요 2050년이면 얼마까지 늘어나는 줄 아세요? 100억? 맞습니다. 100억 명까지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인구를 먹여 살리려면요, 식량 생산이 현재보다 70%가 늘어나야 된다. 유엔 전망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 그러면 70% 요즘 같은 첨단 기술 가지고 늘리면 되지. 기술은 따라갈 수 있겠지만 하늘에다가 농사를 지을 수는 없잖아. 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유엔이 우려하는 것은 전 세계 경지 면적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대요. 이유는 간단하죠. 빠른 도시화, 지구 온난화, 이것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유엔 식량농업기구 자료에 따르면요, 1인당 경작하는 면적이요, 1970년에는 0.38헥타르였는데 2050년에는 0.15헥타르, 절반 이상 감소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업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100억 인구를 먹이기에는 부족하다, 이런 분석인 거죠. 요즘 일부 빌딩을 보면요, 꼭대기에 밭이 있더라고. 그렇죠. 그리고 꼭대기 층을 비닐하우스처럼 이렇게 만든 빌딩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이러한 미래를 내다본 거 아닌가요? 그렇죠. 미리미리 이제 식량 전쟁에 대비하시는 건데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더 끔찍한 얘기는요, 일부 학자들은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던 태풍이나 허리케인 같은 자연재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식량 위기가 2050년이 아니다, 2020년부터 올 수가 있다. 4년밖에 안 남았어. 실제로 김용 세계은행 총재가요, 2012년 다보스 포럼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세요? 10년 내에 물, 음식 부족으로 식량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강조를 하셨어. 네. 2012년에 10년 내라고 했으니까 2022년 전에 이런 식량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저희 후배 세대들은 정말 큰일인데? 예비군 민방위 아저씨들 어떻게 해? 문제는 식량 전쟁이 벌어졌을 때 가장 위험한 나라 중에 하나로 우리나라가 꼽히고 있다는 점이래요. 세계 12위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에서 식량 위기? 말이나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쌀이 남아 돈다면서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이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요즘은 발표도 제대로 안 해요. 20%대 초반. 근데 여기서 변화가 없으니까 발표를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 아무튼 OECD 회원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쌀 이외에 우리가 주로 먹는 거 있죠. 밀, 옥수수, 콩. 여기에 식량 자급률은요, 밀은 1.2%밖에 안 돼요. 옥수수는 4.1%. 콩은 그나마 좀 나은데 32.1%. 식량 안보를 걱정해야 될 지경이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지적을 해요. 그럼 우리가 먹는 곡물은 사실상 거의 수입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식량 자급률보다 더 심각한 자료가 있어요.
칼로리 자급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칼로리 자급률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루에 섭취하는 칼로리 있죠. 곡물도 있고 육류도 있고 채소도 있고 과일도 있고 아무튼 이런 거를 하루 동안 섭취하는 칼로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이 칼로리가 국내에서 얼마나 생산됐느냐 이거를 따져보는 거예요. 근데 이 칼로리 자급률이요. 우리나라가 42%밖에 안 돼. 그러면 58%는 다 수입이란 얘기인 거예요. 네. 이 42% 수치가요. OECD 자랑스럽게도 꼴찌입니다. 칼로리 자급률 1위 국가가 호주예요. 호주는 칼로리 자급률이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163%. 우리나라보다 무려 4배가 높죠. 뉴질랜드, 캐나다, 덴마크, 네덜란드, 프랑스, 하물며 미국 다 100%가 넘어가. 예. 이 얘기가 뭡니까? 이런 나라들은 외부 세계와 차단되더라도 완전히 고립되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는 국내에서 해결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42%잖아.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물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중국 선원들이 칼을 휘두른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계 경제 10위 대국이기 때문에 돈 주고 사오는 거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가능할지 몰라도 싸게는 사오기가 힘들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58%를 다 메꿔놔야 되는데 아니 외국에서 대한민국 사람들 불쌍하니까 싸게 니네들 먹어라 하고 넘겨주겠습니까? 반도체나 자동차와는 완전 차원이 다르죠. 그렇죠. 우리가 배가 고프다고 반도체로 국을 끓여 먹을 순 없잖아. 자동차로 스테이크를 만들어 먹을 순 없잖아요. 이렇게 급박한 상황인데도 우리나라 정부는 나 몰라라 하는 태도인 것 같아요. 해운업, 조선업 위기 때는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잖아요. 막 난리를 쳤잖아. 어떻게 하면 이거 살려내야 되느냐. 전 국민이 고민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섰는데 몰락하는 국내 농업에 대해서는 뭐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사양사업인데 그거 다 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인 것 같아. 그렇죠. 오히려 농민들이 아우 제발 좀 농사 그만 짓고 도시로 떠나요. 이렇게 부추긴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그래서일까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요. 정부 예산이 한 13% 정도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농업 관련 예산은 몇 퍼센트 늘었는 줄 아세요? 6%밖에 안 늘었어. 전체 예산 증가폭의 절반도 안 돼요. 절반도. 이렇게 푸대접을 하니까 아까 얘기했죠. 전 세계적으로 경지가 줄어서 난리가 났다. 우리나라 경지 면적도요. 5년 가까운 사이에 9.6%가 줄어들었대. 그러니까 농지 10곳 중 한 곳은 농지가 이제 아니란 얘기인 거예요. 이 때문에 영국 경제 정보 분석 기관인 이코노미스트의 인텔리전스 유닛이란 곳이 있거든요. 여기서 재미난 걸 발표하는데 세계 식량 안보 지수 이걸 발표하거든요. 지난해 우리나라 세계 식량 안보 지수는요. 조사 대상 109개국가 중 26위. 26위? 높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는 진짜 식량 안보 위기를 겪고 있는 아프리카나 IS 그 근처 국가들까지 다 합친 숫자에서 26위란 얘기인 거예요. 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가 12위인데 26위밖에 안 돼. 세계 식량 전쟁이 벌어지면 자칫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제 이렇게 주위 분들을 봐도 원래 농지였던 게 이제는 상업용으로 전환이 되는 경우가 꽤 돼요. 그렇죠. 특히 정부에서 그런 트렌드에 더 불을 붙여버렸잖아. 대풍으로 쌀이 남아돈다. 대책 내놔라 하니까 정부가 옳다쿠나 하고 내놓은 대책이 농지를 해제하겠다. 뭐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네.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듯이 지방자치단체나 농민의 판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과감하게 풀겠다. 또 해제되는 농지는 이제 농사 짓지 말아라. 공장, 물류창고 아니면 교육이나 의료시설 이거 지을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내년 2월까지 전국 농업진흥지역의 10%, 이 10%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서울시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엄청난 농지가 규제도 풀려난대. 이게 다 공장이나 이런 게 돼버린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농지로 놔두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뭐 식량 자급 이런 걸 빼면은 손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농지를 공장이 들어오든 주택이 올라가든 그래야 뭔가를 세금 명목으로 뜯어낼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정부가 그런 걸 노리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정부에선 그러죠. 쌀이 너무 많이 남아도니까 쌀 생산량을 줄여서라도 쌀 가격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농민들을 구슬리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쌀 가격은요. 국내 생산량보다 수입량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올해
쌀 초과 생산량은 대략 35만 톤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올해 수입된 쌀이 얼마인 줄 아세요? 41만 톤이에요. 남아도는 거에 6만 톤 넘게 더 많이 수입을 해왔어. 이런 상황에서 농지를 줄인다고 국내 쌀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거의 없다고 해요. 그러면 아까 박 PD가 지적한 대로 농지가 해제되면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을까? 바로 그 지적이 맞다는 얘기가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지 소유주들이 누군가 찾아봤더니만 예. 농지를 농부가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고. 외지인들이 대부분 소유하고 있대요. 특히나 서울 및 대도시 근교에도 농지가 많잖아. 이번에 농지 해제가 거론되는 그런 지역들, 여기는 외지인 소유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그냥 일반 외지인이 아니래요. 어떤 외지인이냐? 롯데, GS 이런 일부 대기업들이 농지를 상당 부분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대요. 그래야 거기에 공장이 들어오고 아파트가 들어오면 떼돈을 버니까. 그렇죠.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요. 지난해 공개한 자료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요. 30대 그룹 계열사 1065곳이 보유한 토지가요. 여의도에 284배에 달한대요. 그런데 이 토지 중에 15.9% 그러니까 16%죠. 16%가량이 농경지야. 한마디로 여의도 면적의 16배에 달하는 농경지를 30대 그룹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대요. 아니 30대 그룹 계열사가 농사 짓나 여기다가? 물론 LG 등 일부 농업 분야에 진출한 기업이 있긴 하죠. 근데 대부분 농업과는 상관이 없는 일을 하고 있잖아. 이게 비업무용으로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설마 직원들 주말 농장으로 분양하려고 사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죠. 이번 정부의 농지 해제로 가장 혜택을 많이 입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대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농지로 묶여 있어서 땅값이 안 오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해제되자마자 이 땅값들이 폭등하고 있대. 선물을 받은 거예요. 대기업들이 정부한테. 진짜 기업 프렌들이라고 하더니 대기업들한테 또 엄청난 선물을 갖다 주신 거죠. 근데 바꿔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뭔 얘기냐면 쌀값이 폭락했다? 여러 군데서 뉴스가 터지잖아요. 네. 그럼 대기업들이 머리를 쓴 게 아닐까? 이참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농지 이것 좀 해제해달라고 로비를 하자.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특히 여당 상대로. 이게 뭘까요? 수질 개선이란 명목으로 추진했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적극 동조했던 대기업들의 모습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데. 그렇죠. 그래서 식량 전쟁이란 책을 펴낸 이철호 고려대 명예교수는요. 얼마 전 YTN과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농지 전용을 풀어 집을 짓고 공장 등 다른 용도로 한 번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 농지는 다시 농지로 쓸 수가 없다. 4대강 한번 파놓으면 모든 게 다 망가지는 거랑 똑같다. 그 얘기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철호 교수는요. 이런 얘기를 해요.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통일을 대비해서라도 오히려 쌀 재고량을 더 늘려야 된다. 120만 톤의 쌀을 비축해야 된다. 이런데 쌀이 남아돈다? 어불성설이다. 쌀 재고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네. 지금까지 기상이변으로 전 세계 설탕, 오렌지, 커피 가격이 급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세계적인 농업 기업들이 미국, 중국, 독일 정부와 힘을 합쳐서 세를 불리고 있다.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빠르면 2020년, 늦어도 2050년에는 본격적인 식량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경고도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딴 나라 이야기하듯 오히려 농업을 홀대하고 있다. 이런 실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쌀값 안정을 요구했던 백남기 농민을 물대포로 쏜 것처럼 말이에요. 쌀 얘기만 나오면은 알레르기가 돋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그동안에 땅 투기해놓은 농지 가격 폭등할 가능성이라는 선물을 정부와 여당에서 받고 뒤에서 미소를 띄우고 있다. 진짜 분통 터지는 일이죠. 저는 이번 자료를 정리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0만 양명설 있죠. 네. 임진왜란 발발 한 10여 년 전에 율곡이 선생님께서 10만 양명설 주장했잖아요. 근데 선조가 율곡이 선생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죠. 그냥 무시했죠. 임진왜란에 엄청난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잖아요. 전국 농민의 연맹 등 많은 농민들도 곳곳에서 정부 정책에 항의하고 있죠. 10만 양명설과 비슷하게 농부를 길러야 되고 농지를 지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외면하기 때문에 힘겨운 처지라고 합니다.
식량 전쟁이 곧 닥칠 수도 있는데 말이죠. 다수의 국민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 정부는 극소수의 재벌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네요. 그렇죠. 율곡 선생의 10만 양병설 외면하다가 당했던 고통을 400여 년 만에 또 반복될 것 같다는 두려운 마음에 이번 소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결혼식 정말 특이하네. 신랑 신부가 같이 들어와. 다 이유가 있지. 이유?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에게 손을 건네주는 이 시기 실은 여성을 소유물로 보는 잘못된 관행이거든. 소유물? 말도 안 돼. 생각해봐. 신부 아버지 책임하에 있던 신부가 새로운 배우자에게 책임이 기속되는 것과 같잖아. 듣고 보니 그러네. 근데 요즘은 여성들 위상이 많이 높아졌잖아. 대통령도 여자고 이런 관행이 더는 없을 듯한데? 그럼 질문 하나. 만일 남성이 여성을 때렸다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까? 폭력이니까 형사재판으로 가겠지? 그럼 맞은 여성이 폭력 남성의 아내라면? 글쎄, 그거야... 쉽게 대답하기 힘들 거야. 여성을 소유물로 보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보내진다고. 가정법원? 말도 안 돼. 바로 남성다움을 강요하는 맨박스 때문이지. 남자는 강해야 하고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잘못된 사고, 이런 편견을 깨부셔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소중한 우리 딸들을 위해서라도 말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테드에서 200만 뷰를 돌파한 토니 퍼터의 신작 맨박스에 자세한 해법이 나와 있다고. 맨박스라. 당장 사서 봐야 되겠네. 맨박스, 강요된 남자다움에 대하여 도서출판 한빛피즈. 마지막으로는요, 저희가 오프닝 시간에 얘기 드렸었죠. 쌍십절이라고. 근데 쌍십절은 그냥 웃자고 한 얘기고 오늘이 진짜 기념할 만한 날이래요. 무슨 날인 줄 아세요? 모르겠는데? 임산부의 날이래요. 임산부요? 예. 10월 10일이 임산부의 날인데, 오늘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트위터에 사진이 하나 올라와 있어요. 사진이 뭐냐면요, 지하철 타면 임산부 배려석이라고 있죠. 네. 임산부 배려석이 분홍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꾸며져 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테디베어 탄 곰돌이가 한 마리가 앉아 있어. 네. 조그만 곰이. 왜 이 곰돌이가 앉아 있을까요? 임신해서. 곰이 임신해서? 응. 에이, 인형이라니까요. 그 곰돌이에는 이런 얘기가 쓰여져 있대요. 함께 저를 안고 앉으시고 내리실 때 제자리에 놔주세요. 뭔 얘기겠습니까? 임산부가 그냥 앉기에는 조금 눈치도 보이고 할 수가 있으니까 곰돌이를 안고 타면 저분 임산부다.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안 해도 알 수 있게 알릴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모든 지하철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9호선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9호선, 국회의사당역, 김포공항역 등 5개 역에서 진행되고 있대요. 오늘 우리 9호선 타고 왔잖아. 네. 근데 우리가 탔던 역에서도 이거 하고 있는지 봤더니만 안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다른 데에서는 혹시 보신 분이 있으면 저희 게시판에 올려놔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고민형 아이디어가요, 우리 정부에서 생각한 건 역시 아니래요. 그럼 어디서 한 거죠? 공공소통 프로젝트에서 처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임산부 배려석 하면 물론 양보해 주신 분들이 많긴 많지만 간혹 그냥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 임산부가 아닌데도. 네. 그런데 이처럼 고민형을 앉혀놓으면 감히 그거를 들고 앉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착상에서 나온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네티즌들의 반응이 엄청 뜨거워요. 분홍색 자석이나 어린이를 배려하라는 안내 문구보다 자그마한 고인민형 효과가 더 강력하다. 사람들이 진짜 그 자리는 아무리 만석이라도 앉지 않고 임산부한테 배려해주고 있다. 이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 이 뭐야? 하면서 확 집어 끌어내려가지고 앉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에이, 설마 그러진 않겠죠. 아무튼 지금은 9호선에서만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지하철까지 다 확산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쵸. 이런 게 확산이 되면 임산부들은 걱정을 붙들어 매슈. 또 아재 개그야.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첩,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